네, 그 왕엄수 또 한 주 만에 시작을 하고요. 그 지난주에 이제 음악과 수학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이제 했었는데 그 이 왕엄수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왕엄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말하는 수학입니다.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말하는 수학인데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그 음악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어떤 당분간 좀 해 볼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어떤 혹시나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것들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음악과 수학과 관련된 것들만 얘기를 나누겠다라는 정서가 아니고요. 덧셈과 곱셈에 대한 얘기를 하되 그걸 음악이랑 섞어서 얘기를 하면 그 적어도 여기 계신 한 분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있으신데 그 되게 뭔가 기대가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혹시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지연 선생님이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92년생이고, 현재 방통대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 엄청 좋아해요. 특히, 곱셈의 곱셈의 연산 과정을 좀 줄이는 것도 관심이 있고요. 그냥 수학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합론도 좋아하고, 좀 근원적으로 가는 것도 좋아하고, 좀 이렇게 프랙티컬한 거, 효율적인 거 그런 것도 좋아하고. 네, 반갑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입니다. 그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다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수학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어떤 디스커션하고 또 이제 거기서 뭔가 같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서로를 이제 존중하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로서 기여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이제 누리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어떤 이제 채널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위기들을 보시고 그중에서 나한테 이런 게 요즘 유익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고 판단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예, 혹시 또 다른 분들 얘기하실 것도 있으시면 얘기 나누고 오늘 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번역을 하게 됐는데요. 어, 얼마나 주기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책을 한 권을 다 번역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몇 달이 되든 뭐 얼마나 걸리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 어떤 제가 이정희 선생님께 어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번역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함께 그 어떤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거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 중에서 혹시나 그 과정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거는 해도 좋지만 이 번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일을 해오셔서 대화를 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키고 싶은 정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말 이거를 같이 뭔가 일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 그때 가서 일을 같이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일을 해오신다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고, 근데 단지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뭔가 이건 작업을 같이 해도 괜찮겠다 하면 그거는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수학 초반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저는 이준미 선생님 올려주신 걸 그게 폰으로 보는 게 아직 좀 저는 뭐든지 참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읽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서 예, 좀 그랬어요. 제가 워낙 구시대 사람이라 폰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잘 안 됩니다. 네, 오늘 그 수학 얘기를 한 가지는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전화기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 음, 옛날 전화기 제 어떤 기억이 한 서너 살 때 기억에서 이 어떤 다이얼을 돌리던 전화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또 그 뉴게스트가 한 분 와주셨는데 김다원 선생님 혹시 다른 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왜 들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 채널에서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한 지 한 2년 정도 된 김도아라고 합니다. 저는 클래식 애호가로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요즘에 군 이론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어,
그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고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 왕엄수는 기본적으로 수학 초보님과 대화를 토대로 만드는 컨텐츠인데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음악이면 물론 여기서 음악은 음악 이론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이제 음악을 어떤 본인 방식대로 어떤 악기를 이제 연주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게 느끼신다라는 그 면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어떤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어떤 적어도 이런 수학적인 부분들이랑 좀 연결이 되는 지점에서 디스커션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구나 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단톡방에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제 10대 때나 어떤 20대 때 가끔 이제 제 어머니랑 이제 누나랑 이제 가끔 이제 그 TV로 어떤 연주하는 것들 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탄을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저게 연주냐 약간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들을 때 제가 봤을 땐 둘 다 그냥 지루한 약간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이제 보이지도 않는 약간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참에 오히려 전 이제 그 수학이랑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음, 네,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그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제 그 스터디로서 뭔가 어떤 매개체를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뭔가를 배우는 거를 지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순간에는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기본적인 어떤 주장은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모차르트나 베토벤과 같은 어떤 거장들이 어떤 이제 음악들을 어떤 이제 작곡을 하는 거 이면에 어떤 구조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이제 그 사유의 방식에도 구조가 있겠고 어떤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이면에 그 사람들이 보았던 어떤 영감들이 있을 텐데 그 영감들과 수학적 구조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아티클들이 이제 어떤 책들이나 어떤 논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약간 눈길을 저한테 끌었던 거는 방금 김도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군이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음소거를 일부러 해드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좀 있길래. 어, 그래서 그 직문수에서도 군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덧셈과 곱셈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구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1을 100번 더하면 100이 나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총 100번 더하면 100이 나오지만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을 그냥 99번 더했다고 해야 되나? 100번 더했다고 어쨌든 그만큼 더하면 100이 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100을 곱해도 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00을 해도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덧셈만 있어도 사실은 곱셈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말이 혹시 수긍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이라는 숫자를 1을 가지고 만들어줄 때 1을 100번 더해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지만 똑같은 거를 1을 100번 곱했다라고 표현해도 사실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덧셈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곱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수학 초보님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말만 바꾼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상은요. 그러니까 그냥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곱셈을 덧셈을 가지고 정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고요. 물론 이거는 임의의 경우에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연수, 정수 이런 거를 다룰 때는 방금 한 말대로 해도 되지만 유리수와 같은 어떤 분수꼴을 다룰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분수꼴을 다룰 때는 정말로 곱셈과 나눗셈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덧셈, 뺄셈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엄밀하게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뭐가 정확하게 필요하고 아니고를 말을 하고 싶은데 특히나 저희가 4층 연산 중에서 덧셈과 곱셈을 강조를 하고 뺄셈과 나눗셈을 강조하지 않아 왔잖아요. 사실은 마치 이제 뺄셈과 나눗셈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왔는데 왜 그러냐면 덧셈과 뺄셈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는 게 덧셈은 예를 들어 1과 2와 3을 더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6을 생각해낼 때 1과 2를 더하고 3을 더해도 되지만 1과 3을 더하고 2를 더해도 됩니다. 근데 뺄셈은 그게 되지 않죠. 그게 보통 저희가 중학교 때 수학을 배웠을 때 뺄셈을 할 때는 괄호를 쳐야 된다라는 어떤 룰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배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 빼기 2 빼기 3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미는 1에서 2를 뺀 다음에 3을 빼라는 의미인지 2에서 3을 먼저 빼고 1에서 빼도 된다는 말인지를 의미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덧셈의 경우에는 어떤 원소가 3개가 주어질 때 어떻게 더해도 똑같은 결과값을 출력하지만 뺄셈의 경우에는 빼는 순서를 반드시 정해줘야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직문서에서 얘기했다시피 뭐라고 불렀냐면 결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떻게 결합을 해주더라도 연산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덧셈과
곱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즉 원소 세 개가 주어질 때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곱하더라도 같아야 되는 반면에 뺄셈과 나눗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할 때 연산의 순서에 무관한 결합 법칙을 보통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물리학에서는 조금 달라질 때가 있긴 있어요. 물리학에서는 결합 법칙을 요구하지 않는 어떤 예를 들어 리 브라켓이나 어떤 이제 푸아송 브라켓 이런 연산들이 존재는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그러한 연산들만 연산이라고 보통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4층 연산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에서 틀린 말이고 정확하게는 덧셈과 곱셈만 그 중에 연산에 해당하고 뺄셈과 나눗셈은 연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괜찮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일단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건 덧셈과 곱셈을 고르는 기준에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가장 대전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혹시 수학 초보님 하실 말씀 여기까지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면 듣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보통 이제 그 10대 때 그 입시 수학에서 배웠던 것 중에 고등학교에서 아마 문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배우는 게 있냐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연수라는 집합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 명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첫 번째 원소 1이 들어가고 만약에 n이라는 자연수가 들어가면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모든 자연수가 들어간다. 라는 거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보통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인 1이 들어가고 n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n 플러스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건 1이 들어가니까 2가 들어가야 되고 2가 들어가니까 3이 들어가야 되고 3이 들어가니까 4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쭉 가면 자연수 전체가 다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생뚱맞게 갑자기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보십시오. 저희가 연산을 두 개를 생각을 했어요. 덧셈과 곱셈. 덧셈과 곱셈은 어쨌거나 다른 연산입니다. 물론 자연수나 정수와 같이 덧셈을 가지고 곱셈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유리수와 같은 경우, 분수꼴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덧셈만 가지고는 곱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2분의 3 같은 원소는 1을 아무리 더하거나 곱하더라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덧셈과 곱셈은 분명히 다른 대상, 다른 연산이거든요. 근데 다른 연산인데 그 늘 어떤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선 적어도 어떤 공통점이 존재하냐면 결합 법칙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연산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공통점이 존재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두 연산은 다른 대상입니다. 다른 연산인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서도 사실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전혀 다른 두 개, 그러니까 1이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그리고 n이 들어갈 때 n 플러스 1, 즉 다른 게 두 개가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게 예시가 사실은 무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덧셈과 곱셈이라는 다른 두 개의 연산이 같은 공통점을 하나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연산이 덧셈과 곱셈만 있으리란 법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연산이라고 부르는 거가 덧셈과 곱셈만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덧셈과 곱셈뿐만 아니라 다른 연산도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그 또 다른 연산이 존재할 수도 있겠네. 라는 발칙한 생각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두 가지 대상이 같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건 비단 수학의 특징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전혀 다른 대상인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종교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인문학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해 생각하고 근데 그 어떤 생각들의 어떤 원천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생각들이 맞닿는 점들을 저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사실은 같은 얘기네. 이런 게 되게 사실 재밌는 관찰들이죠. 왜냐하면 그 두 대상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대상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그 본질에 해당하는 것들을 추려낼 때 아 이게 사실은 같은 측면들을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걸 본다면 그거는 더 나아가서 두 가지 우리가 봤던 관찰에 대해서만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그런 관점에서 본 적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제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적어도 학문이라고 하는 걸 할 때 그 전혀 다른 구체적인 두 대상이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 어떤 본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전혀 다른 두 대상이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통찰력 내지 어떤 구조적인 상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사실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전히 덧셈과 곱셈에 대한 얘기지만 약간 덧셈과 곱셈을 어느 정서에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냐면 두 대상이 같은 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질감을 느끼는 가운데 그럼 덧셈과 곱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대화는 그 운들을 좀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 괜찮나요? 혹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하고 싶으신 얘기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듣고 지금 이 얘기들 이어가지고 저는 이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번역하면서 그 첫 부분 내용이 앞에서 얘기한 그 이항연산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 군론을 뭐 다 한 건 아니었지만은 처음 접했을 때는 되게 너무 지루했었어요. 근데 좀 번역을 하면서 곱씹게 되더라고요. 근데 곱씹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클릭되는 게 있는데 뭔가 되게 근본적인 거를 막 다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근본적인 거를 오히려 더 깊게 이해를 해야 응용이 될 때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더 그 뭐지? 어려운 것도 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그 뭐냐 그 3차 방정식, 5차 방정식 그거 근의 그 존재성 증명할 때 오히려 그 기본 연산의 기본 규칙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또 가능했다고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본질이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통찰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쉽지도 않고 왜 필요한지 설득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거를 설득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들 있으시면 됐고요. 네, 이지 선생님. 이거 제가 업뮤트하면 되나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하는 본질이란 거는 공통점을 말하는 건가요? 공통점이 본질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음, 들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어떤 관찰을 얘기를 할 때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먹 두 개를 쥐고 있는 거 1 더하기 1이 2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1 더하기 1이 꼭 2가 그걸 지칭하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니죠. 음. 그래서 어떤 내가 보는 구체적인 관찰을 어떤 이제 지칭하는 본질을 추상화를 할 때, 1 더하기 1이 2라는 어떤 수식으로 추상화를 할 때, 그 어떤 본질을 담아내는 구체적인 다른 사항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측면에서 지금 약간 공통점이라는 의미에서 본질을 이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곧 공통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를 참여를 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그건 아니에요. 의미는 그냥 단지 여기서는 덧셈과 곱셈이라는 전혀 다른 두 연산이 있는데 적어도 어떤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공유한다라는 관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덧셈과 곱셈이 갖고 있는 본질 중에서는 그 결합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인데, 근데 이 참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제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자 하시는 그 측면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를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미 레코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채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보시면 이게 어느 배경과 어떤 이제 또 슬랙 채널이 있거든요. 어떤 네. 단톡방 보시면 그 어떤 슬랙 링크가 있어 들어오시면 이제 각 어떤 탭들이 프로그램들이 탭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스터디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왔는지를 이제 보시면 어떤 배경 지식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 왕엄수 시간은 적어도 어떤 배경 지식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네, 김도원 음, 선생님. 제가 저번 시간에 그 공부를 했을 때 이제 구조적 통찰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때 사실은 제일 놀랐던 장면이 그 피타고라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흐의 평균율에 이르기까지 그 음계가 발전돼 온 그 역사를 보면서 바흐의 그 평균율 그 12음계랑 그다음에 한 1700년 후에 우리나라의 그 박연 뭐 그런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제 12음계를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음이 같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바흐는 음을 똑같이 그, 그 나누어 가지고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제 평균율로 12음계를 만들었지만 그 박연이란 사람 장영실과 박연은 3, 3분
제가 그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황동이라는 기준 음을 가지고 구리나 대나무 그 기준음을 가지고 3등분을 한 다음에 그 3등분을 더하거나 빼서 그러니까 처음에 3분의 1을 뺀 나머지 3분의 1을 다시 3분의 1을 3등분을 해서 거기서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12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적 통찰력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소리는 같지만 안에 밑에 있는 그 과정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수학과 음악의 어떤 구조적인 그 베이스를 생각하면 제가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음계에서의 덧셈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해 본 건데 그 아, 제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약간 좀 졸려가지고 하는 얘기를 생각났어요. 그래서 음악과 그 수학이 그때 공부를 하면서 아, 어떤 음악의 저변이 완벽하게 그렇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 나는 수학을 너무나 싫어하고 음악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순된 말들을 내가 하고 있었다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음악과 수학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어떤 그게 그, 그- 그러니까 결합 법칙처럼 어떤 딱딱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학이라는 게 음악의 어떤 기초적인 것은 되지만 이렇게 1 더하기 1이나 1 곱하기 100처럼 어떤 결합 법칙으로 묶을 수는 없겠다 이 생각은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성질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김도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결합 법칙이 생각보다 강력한 조건이라는 글을 봤었는데, 어, 사실 잘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뺄셈도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약간 부끄러운 기분이 드네요. 그 좋은 관찰인데요. 그 지금 그 이제 그 나온 얘기들 약간 합쳐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특히나 이제 대수학 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의 방식은 이건 계속 하면서 배우는 거에 가까운데 구체화해서 추상화거든요. 그래서 그 추상화가 먼저 있고 구체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것들을 되게 잘 보는 가운데 추상화가 나오는 게 현재입니다. 이건 김다승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 어, 제가 지금 수학 초보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그 결과적으로 이정민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제가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되묻는 정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방금 말씀하신 장영실이나 박연은 지금 그 말씀하신 어떤 그 유럽에서 발전한 이 음악과는 맞닿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각자가 천재였던 사실과는 전혀 별개로 이 어떤 예를 들어 음계에서 예를 들어 12개를 쓴다 이런 어떤 룰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근데 적어도 전혀 다른 두 가지가 모종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 물론 이거는 이 사람들의 어떤 천재적인 모종의 영감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 어떤 공통점이 생기게끔 한 구조적인 이유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비단 어떤 수학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지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어떤 맞닿아 있을 수 없는 대상 두 개가 놀랍게도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비슷하구나라고 할 문제보다는 왜 그럴 수가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단지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서에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도 둘 다 똑같이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이상한 일입니다. 두 개는 다른 연산이거든요. 다른 연산인데 뭔가가 공통점이 발생했다는 거에서는 그렇구나 할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거 이면에 어떤 일들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길래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그 그리고 아까 이정희 선생님께서 어떤 해주신 말씀이 이제 있는데 그 보통 그 이게 어떤 어떻게 보면 장영실, 박영과 같은 사람도 천재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까지 사람들한테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겠습니다만 그 보통 이제 그 대수학이라고 불리는 어떤 군 이론, 어떤 덧셈과 곱셈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에 대해 처음 생각했던 사람들이 소위 이제 갈로아랑 아벨이라는 사람들이었고 직문서에서 이름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목적은 근해 공식이 오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이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당시에 이제 다 이제 일찍 이제 어떤 이제 그 단명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저희가 20대, 약간 10대 때 어떤 수학을 배웠을 때, 어떤 수학을 이제 소위 어떤 혐오적인 정서로 배웠을 때, 저는 참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컸던 것 같아요. 어떤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 저 친구는 이미 초등학생인데 미적분을 뗐다더라. 저 친구는 이미 모인데 이미 어떤 실력 정석을 뗐다. 이런 류의 어떤 나는 아니지만 뭔가 굉장히 신화적인 것들을 이미 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낸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 수학을 잘하고라는 어떤 그런 정서에서 뭔가 이제 나는 어떤 그 배제되는 어떤 그런 어떤 측면들을 많이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듣고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본다고 하면. 근데 그 저희가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 때 뭐를 배우냐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웁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제 소위 완전 제곱을 한다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배우거든요. 적어도 한국에서 어떤 입시를 치른 사람들은 어떤 인문계고 실업계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것들은 반드시 한 번은 접해보고 어떤 지나가는 순간 20대 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보통 어떤 천재적인 업적이라고 부르는 건 제가 이제 뭐를 일부러 얘기하는 이 공통점으로 지금 저희가 추려낸 것들과 근데 이 공통점으로 추려낸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제 장영실과 박영 같은 사람들이 이제 천재라는 오히려 염두에 놓고서 오히려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천재란 무엇이냐? 라는 거를 오히려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이게 얼마나 각각의 개별적인 생각들의 어떤 산물인가 보면 저희가 근해 공식을 배울 때 다 그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지 많은 경우에 제가 봤던 99.99%는 많은 경우에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2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근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엔 포인트를 맞추지만 그러면 이 생각을 확장하면 3차나 4차에서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 자체를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통점에 대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이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배웠던 특징,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2차 방정식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역시 2차 방정식을 포함한 어떤 특정 경우들의 본질에 해당하는 관찰인지에 대해서 사실 불명확하거든요. 예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1500년대의 결과예요.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2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식대로 하면 나와요. 그래 근해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어떤 생각의 정서는 물론 이 어떤 결과물들은 굉장히 어떤 그 생각의 방식들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수학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근데 근해 공식이 2차뿐만 아니라 3, 4차도 존재한다라는 것은 뭔가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면이 생기죠. 그럼 5차 이상은? 5차는? 6차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공통점이 왜 발현되는 건데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을 인간으로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사유가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저희 집에서 이제 고양이한테 아침 8시랑 그 오후 4시에 통조림을 반씩해서 주거든요. 쟤네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왜 통조림을 하루에 저렇게 반씩 주는지. 근데 인간은 질문한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배식대기 만져보면 이제 그 배 나온 거 보고 이제 한 개 주면 안 되겠다 해서 반씩 이제 주고 약간 그 어떤 고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어떤 사유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전형적인 어떤 부분들은 우리는 내가 보는 구체적인 관찰의 이면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어떤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해하고자 하는 거가 인간의 어떤 활동이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랬을 때 저는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렇게 결과적으로 됐으니까 된 거다라는 논지보다는 적어도 이 이면에 어떤 우리는 설명을 해내고자 하는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갖고 있고요.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뜯어보게 되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유도가 되는 방식은 실제로는 뭐에 의존되냐면 이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이거는 어떤 수학적인 설명을 하려는 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근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수식을 보면 근해 공식이 abc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이 ABC로 정확하게 어떻게 적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칙연산을 유한번하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 방식이 사실은 뭐에 의존되냐면 방정식의 대칭성에 의존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대칭성을 갖고 있다면 그 대칭성을 토대로 유한번의 사칙연산만 하면 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가 사실은 관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이 3차랑 4차일 때도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들고 있는 방정식의 대칭성에 의해서 역시나 유한번의 사칙연산의 결과로 근을 얻어낼 수 있다가 되는데 5차부터는 대칭성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그 대칭성을 추상대수학에서 표현을 하면 이게 군이론에서의 그 대칭군의 성질로서 귀결이 됩니다. 이게 추상대수학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해 공식이 있고 없도록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방정식이 갖고 있는 대칭성을 군이라는 관점으로 본질을 환원한 다음에 그 군이 갖고 있는 대칭성의 차이가 5차 이상부터 생긴다가 추상대수학의 갈로아랑 아벨의 업적의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좀 더 하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해요. 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설명들에 그 어떤 환호하고 그 갈로아랑 아벨은 천재라는 호칭을 들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10대 때 근해 공식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실력 정석을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대단한 어떤 천재가 났다고요. 그런데 수학에서 말하는 천재라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어떤 두 가지 전혀 다른 공통점을 보려고 하는 것과 그 공통점을 설명해내는 그 거기서 한 발자국을 더 내딛게 되는 그 정서를 갖게 되면 저희가 이 어떤 이제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이 어떤 주먹을 두 개를 쥐고 있는 걸로부터 추상화를 해냈다고 하면 1 더하기 1이 2가 내포하는 다른 상황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사실 무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천재라는 업적들로 불리우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보는 아주 구체적인 관찰에 이면에 있던 본질들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근데 그걸 잘 이해하는 순간 전혀 다른 것도 내가 보는 이 구체적인 관찰을 추상화로부터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찰들을 해낸 어떤 이제 그 거장들을 보통 천재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재라는 호칭에는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보편성도 담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감으로부터 그런 생각들을 해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관찰의 방식도 있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것들은 역사에 남겨야 되는 업적들이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나도 이것들을 감사하는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에는 지금 제가 뭐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두 가지 다른 대상이 갖고 있는 공통점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보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과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 이 어떤 공통점의 이면에 있는 어떤 그 고민하는 정서에서 사실은 각자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들이 사실 그 안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다시 되묻고 싶은 거는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영실과 박연희 했던 관찰과 전혀 이 사람들이 접해보지 않은 문화권에서 했던 두 가지 관찰이 같은 것들이 파생이 되고 있어요. 같은 것들이 파생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것들만 비단 같다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인지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사실은 수많은 측면들에서 그 공통점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아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였을까? 물론 그 설명이 모든 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질문하는 결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방식의 수학을 알아가는 것을 대수적 사고 방식이라고 불러요. 소위 이 두 가지 다른 구체적인 예시로부터 한 가지 같은 본질을 본 다음에 이 본질에 대해서 이제 추상적인 표현을 한 다음에 이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헤아려 보고자 쓰는 것. 그래서 늘 대수를 공부하는 방식은 추상화가 먼저 있고 본질이 먼저 있고 구체적인 게 있는 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하루 가운데 보는 구체적인 관찰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어떤 혐오적인 정서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뭐 정의도 굉장히 이것저것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대상을 이름을 다르게 붙인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코끼리라는 대상을 볼 때 코끼리라는 거에 단어를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코끼리가 어떤 엉덩이가 크다, 어떤 이제 그 코가 길다 이런 특징들을 따가지고 코끼리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다른 특징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본질을 추상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다른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보는 구체적인 관찰들의 본질을 굉장히 잘 캐치하고 있다 보면 전혀 다른 언어로서 기술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사실 나랑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를 보는 그 통찰력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수학에 대해서도 그 어떤 이 추상적인 언어 자체를 그냥 단순히 체계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만 배우면 굉장히 공허한 지식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봐야 되는 건 내 어떤 그 이 구체적인 거의 그 관찰에서 사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전율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해 공식은 누구나 다 배워요. 근데 그 3, 4차로 관찰을 연결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드물고. 근데 저희가 갈라라 아벨을 천재라고 찬양한 이유는 그 관찰에서 그 사람들은 만족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는 질문들을 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될까? 그리고 거기서 그것들을 의미 있게 설명해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만,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같은 걸 갖고 있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있어 보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어떤 유튜브나 어떤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그 가끔 이제 어떤 그 전혀 다른 두 대상들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게 참 비슷하다 이런 결들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건 다 종류별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어떤 그 전혀 다른 걸 빗대어 가지고 설명하기도 저희가 그런 어떤 비유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근데 다 이런 어떤 사유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사유의 거리로 드리고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쭉 듣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사실 저희가 덧셈이랑 곱셈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단은 기준으로 정수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수를 기준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직문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결합법칙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덧셈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정수의 경우는 덧셈과 곱셈이 사실 다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0이라는 원소는 덧셈을 기준으로 항등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직문수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해도 바꾸지 않는 숫자가 0이고 곱셈의 기준은 1이죠. 어떤 연산을 가지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항등원이라는 게 존재하고 연산의 결과로 항등원을 뱉어주는 거를 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이 존재하는 집합을 군이라고 부른다고 직문수에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정수의 경우는 항등원은 0이고 A의 여건은 마이너스 A예요. 곱셈을 기준으로는 항등원은 1이고 그 A의 여건은 A분의 1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정수의 경우는 곱셈이 정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덧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제 4, 5살 때 그 저는 그 다이얼 전화기를 기억을 하거든요. 다이얼 전화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어떤 12시 방향에 있는 숫자를 제가 그냥 0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12를 0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다이얼 돌리는 거 덧셈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산을 어떻게 돌리더라도 그쵸? 3번 돌리고 4번 돌리고 5번 돌리나 순서를 바꾸나 결합법칙 되는 것 같죠? 한 번도 안 돌리는 게 항등원 같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역원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덧셈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추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심지어 다이얼을 돌리는 행위도 덧셈에 나오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장영실과 박연이 했다는 이 12음계에 대한 이 관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냐면요. 그 어떤 지난주에 관찰해드렸던 어떤 공유해드렸던 레퍼런스를 보시면 그 이 다이얼이 총 12개인 연산책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시계 같은 거에서 보고 있는 그거를 정확하게 덧셈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음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정했다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러운 모종의 이유가 음악적인 구조로 있을 텐데 그거를 추상을 하고 나니까 12음계가 남았을 거 뿐인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12음계에는 뭐가 정의가 되냐면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의 대칭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쓴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비가 등장하는지 굉장히 신기하긴 하지만 이해는 안 가지만 왜 이제 그럴까라는 거에 다시 타지만 그럼에도 이 상상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다이얼을 돌리는 관점에서 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음악에 대한 관찰들은 사실은 수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덧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덧셈을 이 다이얼을 돌리는 걸 덧셈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 지금 한 단계 비약을 한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추상대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환군,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이어서 계속 해나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덧셈 곱셈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덧셈과 곱셈을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어떤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걸 우리는 원하고 항등원과 영까지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군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는데 이 다이얼을 돌리는 거가 정확하게 그 경우에 대응이 된다. 계속 제가 오늘 그려드린 말씀은 공통점을 해야 어떤 전혀 다른 두 대상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눈여겨보는 정서를 갖게 되는데 심지어는 다이얼을 돌리는 행위조차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음악이라는 걸 토대로 보고 있는 것과 다이얼을 돌리는 것과 이 수학적인 관찰과 전혀 다른 대상들인데 뭔가 같은 특정의 모종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의 어떤 방식은 이 어떤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본질에 대한 통찰력은 무엇이냐?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고.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음악과 수학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어떤 뭐 이론을 배우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자연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는 약간 그런 정서에 가까운 겁니다. 새로운 걸 더 공부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혹시 이제 얘기들 나누실 것들 있으면 얘기들 쭉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그 2차 그러니까는 그 방정식의 대칭성으로 인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대칭성이란 게 혹시 그 그래프에서 그 함수가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거, 그 모양이 대칭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대칭성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건 사실은 좀 그 수학적인 어떤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네. 그거를 직장인과 문과생이면 수학교실 3기에 들어오셨으면 그 3기의 2주차, 이번에 2주차가 그 2주차는 아닌데 그 두 번째 노트에 그 대칭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 보시면 되고 이게 함수들의 모임이 갖고 있는 대칭성에 대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X축, Y축으로 있을 때 Y축 중심으로 대칭이다. 그 대칭은 아니고 따로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의 대칭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걸 그래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가 좀 필요하긴 한다는 거죠. 그런 네. 의미의 대칭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음.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5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어쨌든 대칭이 그게 안 돼가지고 해를 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오, 신기하네요. 그게 그 어떤 갈로아랑 아벨이 만들어 놓은 저희가 보통 대수학, 알제브라라고 배우는 어떤 그 체계, 수학적 체계의 어떤 그 전체 스토리가 사실은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 있으면 듣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금방 왜 12음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이제 그걸 잠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 그 도에서 그 높은 그 다음 도까지를 이제 한 옥타브라고 하잖아요. 한 옥타브라고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피아노를 생각해 보면 그걸 이제 똑같이 이제 나눈 거거든요. 도 피아노 한 건반을 생각을 해보면 그 중간중간에 검은 건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반음씩 올라가는 건데 그 도에 반음의 샵이 있고 레의 반음의 샵이 있고 미는 이제 그게 반음이 샵이 없어서 바로 파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파의 샵이 있고 그 다음에 솔 샵이 있고 라 샵이 있어요. 그리고 시는 다시 이제 반음이 없어서 그 다음 도로 가는 게 도에서 도까지의 길이에요. 1에서 2까지로 가는 길이. 그걸 바흐가 정확하게 나, 나누니까 그게 이제 도에서 도샵, 도샵에서 레에서 레샵, 레샵에서 미에서 파 이렇게 하니까 그게 딱 12음계가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뚱하고 들었는데 이제는 좀 오히려 수학적으로 관심이 가니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주에 재밌을 거 있으면 저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른 분들 그 수학자분 포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쭉 듣고요. 이거는 수학적인 거는 아니고 그냥 피아노 상에서 재밌는 발견이었는데 그 검은색 건반들끼리만 연주를 하면은 아무렇게나 쳐도 화음이 되거든요. 신기하게. 그게 불협 화음이 없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진짜 아무렇게나 쳐도 노래가 되는데 그거의 수학적 원리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좋은 관찰 감사합니다.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피타고라스가 이제 그 대장간을 지나가면서 왜 이게 소리가 좋게 들릴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게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4도 음정, 5도 음정 이런 식으로 들으면 화음이 되는 음정들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찾다가 이제 처음에 5도 음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건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을 때 감동을 느낀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동요를 배우거나 할 때는 다 이제 그 완전 음정이라든지 잘 화음이 되는 것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배우는데 나중에 굉장히 그 대가들이 음악을 들을 때는 엄청난 불협화음 속에서 저희들이 감동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갈루아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다음 5차, 6차 뭐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파고드는 것도 결국은 그런 불협화음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또 과정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얼핏 저한테 좀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음악 얘기하시면서 아까 처음 들어오실 때마다 졸리신 분이 지금 이제 눈 빛나시면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진짜 토픽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 음악이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사실 생각을 했던 것뿐이거든요. 네, 그 말씀도 나누셔서 사실 음악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전혀 모르는 세계인데 아직은 좀 저도 이제 이참에 좀 약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순서로 김도환 선생님, 이전 선생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아, 네, 방금 수학 초보님이 그 불협화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음악 이론은 잘 모르지만,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브람스의 그 피아노 협주곡 1번 들으면서, 좀 브람스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어, 이분이 그 거의 처음으로 팔도화음을 쓰면서 이게 뒤에 드뷔시나 그쪽으로 좀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몽환적인 음을 낸다고 해서 그것도 혹시 불협화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음에 대해서 뭔가 수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나중에 저도 사실 별 생각 없이 들어왔지만 계속 궁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은 게 지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전 선생님. 네. 그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음악에서 수학의 조합 평균이 먹힌대요.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왜 그러니까는 그 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느 현의 어느 포인트를 딱 잡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현을 튕기면은 그게 약간 그 분수꼴로 해서 그 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수꼴로. 근데 그게 조합 평균이랑 관련이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조합 평균이랑 관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답을 아직도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혹시 여기가 이제 수학과 음악을 많이 접목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여기에서 있다 보면 혹시 그 궁금증을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하는 그런 기대들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되게 여기서 나누기 되게 좋은 어떤 그 질문과 어떤 소재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같이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괜찮으시면 앞으로 왕엄수는 좀 이 방향으로 좀 대화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음악에 대해서 어떤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이런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얘기를 좀 해보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수학 초보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어떤 이쪽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혹시나 좀 더 대화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좀 거부감이 좀 덜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 거랑 조금 다른 정서거든요. 음악 이론을 수학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딱 되게 좋은 질문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어떤 특정 어떤 음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어떤 수학적인 의미들이 어떤 조합 평균 이런 게 있다는데 뭐 갑자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해보면 뭐가 나오긴 하겠지만 뭐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정서라기보다는 어떤 우리 관점에서 파고들어서 알아가다 보면 그거에 대한 본질을 보게 될 거고 근데 그 본질을 보면 굉장히 그 대답들이 좀 만족스럽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혹시 그런 면들이 괜찮으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려워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일단 그쪽으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저도 뭔가 준비를 하겠다는 정도는 사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그 선생님 번역하는 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일단은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요. 필요 조건들을 몇 가지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만나가지고 레퍼런스 띄워놓고 어떤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근데 음악을 토대로 해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당분간 굉장히 좋은 어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울 거 같고 그래서 이 시간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싶냐면 대화를 하면서 질문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럼 이제 필요하면 찾아보게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이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검은 것만 가지고 보면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데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이정희 선생님 말씀을 의심한다는 정서가 아니라 진짜 그런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이해들이 늘어나면 그것들을 정리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알려져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공부해서 이해를 하자가 아니라 어떤 자연스러운 질문들을 던져서 그걸로부터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정리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일을 해오시는 경선은 아니면 좋겠고 오히려 내가 어떤 자연스럽게 질문들을 해서 어떤 이건 근데 혹시나 이제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시면 어떤 단톡방이나 이제 슬랙 같은 데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그 소재들을 토대로 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약간 좀 반년 정도 있다가 음악에 대해서 들었을 때 좀 다른 관점에서 음악을 좀 듣게 되는 면들이 좀 생기면 참 재밌지 않을까? 약간 어떤 저를 위해서 어떤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얘기들 듣고 얘기들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앞에 컷 하셔도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어떤 가수한테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떤 가수한테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지- 수업 마치고 야자를 해야 되는데 야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음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야자를 빠지고 항상 집에 가서 혼자 그 레코드를 그때마다 턴테이블 돌아가잖아요. 그걸 이제 정말 잠들 때까지 듣고 또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건반이 없나 그걸 찾아서 이제 헤매는 그런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제가. 아마 아들이지만 엄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혀 몰랐던 건데 알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몰랐습니다. 서로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가수한테 너무 심각하게 빠져 있어가지고 야자를 안 하면 그 가수가 다음날 누굽니까? 아침에 교무실 앞에서 손을 들고 항상 벌을 서게 돼 있었어요. 1시간 동안. 혹시 그 가수가 근데 누군가요? 예, 그 가수를 얘기하려니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쩔 때도 모임이 있을 때 물었는데 차마 대답은 못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 가수는 송창식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말하는 건데 정말 너무 송창식한테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야자를 안 하면 그 다음날 항상 명단이 이제 교무실로 내려가고 아침에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벌을 썼어요, 제가. 근데 항상 벌을 서는 걸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음악을 못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듣든 춤을 추면서 듣든 하여튼 혼자서 온갖 미친 짓을 다 하면서 그 사람 음악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저희 언니가 수학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동생인 걸 다 아는데 맨날 교무실 앞에서 손 들고 벌 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쯧쯧쯧하고 가고 근데 교감 선생님이 그때는 출석부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컸어요. 한 60명 이상이니까 출석부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출석부를 항상 머리를 때리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언니 체면도 안 세워주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맨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시련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음악을 못 이제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빨리 시간이 정규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그 끝나면 총알같이 집에 가서 음악을 들었고 집에 없는 판이 새로 나오면 어딜 가서든지 반드시 그걸 구입해서 이렇게 들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수학을 망친 거거든요.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학을 너무 싫어하게 됐는데 수학을 싫어하게 된 원인이 사실은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과 수학을 공부하자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대학은 갔긴 갔지만 정말 수학을 한 몇 달, 한 2달 정도 독서실 들어가서 기본 종석을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본고사에 과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근데 대학 들어가서도 음악 공부만 했거든요, 제가. 학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정말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아, 내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항상 좀 마음에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둘 다 음악인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음악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5살이 되자마자 둘 다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큰애도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작은애도 바이올린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큰아이는 좀 반항을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하는데 작은아이는 굉장히 반항적이거든요. 한 2년 정도 바이올린을 하더니 큰아이는 계속 했는데 초등학교 그 3학년 때까지 계속을 했고 작은애는 한 2년을 하더니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나한테 제일 몹쓸 짓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 아이가 쓰던 바이올린 2대가 아직도 집에 그대로 있는데 이름이 조건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애는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대성통곡을 하니까. 근데 큰 아이는 제가 포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음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음악을 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4학년이 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이제 그 바둑도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는 바이올린 너무 무거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바이올린 사실은 아이가 몸이 커지기 때문에 바이올린 점점점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4분의 1 쓰다 그다음에 2분의 1을 쓰는데 2분의 1에서 성인용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이가 그동안 체구가 커졌기 때문에 바이올린은 사실 더 가볍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걔는 이제 작은 애처럼 뭐 때를 쓰진 않지만 엄마 나는 날이 갈수록 바이올린이 너무 무거워해서 그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바이올린을 끊었어요, 제가. 바이올린을 끊고 "뭘 하고 싶냐?" 하니까 자기는 바둑을 하고 싶다 그래요. 바둑 안 무겁냐? 그 돌 맨날 옮겨야 되는데 정말 하루 돌 옮기잖아요. 그 기본을 다 외우려면 정말 어떨 때는 몇 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무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로 큰아이도 이제 음악 공부를 음악 공부를 끝냈다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바이올린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애증의 관계에 있는 음악과 수학 수업입니다. 뭐 옛날 얘기해서 선생님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음악에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굳이 살면서 그나마 이제 관심 가져본 건 이제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수학이 참 재밌었고 그래서 한번 일단 이제 박사과정 포함해서 이제 인생을 걸고 이제 공부했던 순간들이 이제 있었고 근데 참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참 재밌었는데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알고는 못할 짓인 것 같고 그런 정서입니다. 네, 그 얘기들 이제 돌아오면서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지연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의 수, 그러니까는 저에게 있어서 오늘의 수, 택시 그 넘버 봤거든요. 하나는 3691이었는데 그게 완전 소수더라고요. 그리고 431 이거 봤어요. 그냥 이거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 것도 이면에 굉장히 놀라운 수학적인 체계들이 존재해요. 어떤 소수라고 이제 불리우는 것들 이면에. 그래서 사실 네, 지금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숫자 그 자동차 판도 어떤 유심히 무슨 뜻인가 볼 때가 있고, 제 지금 이제 생후 2주 된 아들이 10월 2020, 그러니까 23년 10월 2일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직관적으로 딱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의미 같은 거 없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면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감은 가고요. 네. 혹시 이제 다른 분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르별 수학적 규칙도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듣는 음악 장르가 시티팝이거든요. 그리고 그 리듬에도 뭐 굿론 비슷한 거랑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박자나 그런 것도. 네, 그 정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뭔가 음악과 수학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석박사 학위 받으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김도환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종종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좀 더 음악이랑 수학이랑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